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는 고객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해야 되는가, 협상의 8가지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협상의 키워드 첫 번째는요, 양보입니다. 협상을 하면서 절대로 섣불리 먼저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들은 쉽게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남아에서 물건 살 때 저쪽에서 1,000원을 불렀어. 근데 내가 500원이면 산다고 했어. 근데 그쪽에서 너무나 흔쾌히 500원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샀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깎을걸. 나 이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바가지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쪽에서 섣불리 양보했기 때문에 말이죠. 고객이 나에게 양보를 요구했거나 아니면 내가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명분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저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보하는 대신 정말로 3명 고객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주신다는 거 믿고 정말로 이 가격에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분을 가지고요. 최대한 늦게 양보하셔야 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양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기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협상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할 것이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객에게 먼저 가격 제시를 하는 입장을 들어볼게요.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10,000원이다. 그런데 10,000원은 조금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내가 9,000원이라는 액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너무나 흔쾌히 9,000원에 오케이 한다. 자, 첫 번째와 같은 상황이죠. 고객이 너무나 쉽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협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생각할 거예요. 그냥 10,000원 부를 걸 그랬나? 협상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고객이 너무나 흔쾌히 오케이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고객이 먼저 제시하는 경우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10,000원에 팔아야 하는 제품이 있는데 고객이 갑자기 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불러버려요. 그러면 앵커링 효과라는 거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먼저 기준을 꽂아버렸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게 움직일 수 없어요. 협상이 깨지든지 아니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후자 역시 만족스러운 계약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캐치를 하는 겁니다. 고객보다 많은 정보만 가질 수 있다면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품이 시장에서는 15,000원에 팔고 있다? 아니면 이 고객은 지금 급하게 이 제품을 꼭 사야 된다? 이런 이유를 안다면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사야 되는 이유, 시장의 가격을 정확히 알아냈으니까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력이 돈이다.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료입니다. 고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하고 공정한 자료, 그 자료를 고객들은 신뢰하게 될 테니까요. 영업에서 신뢰라는 것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잖아요. 만약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없다면 이 협상은요, 시장통처럼 아주 시끄럽고 힘든 그런 협상이 돼버릴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침대를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침대를 골랐고 이 침대 가격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침대를 당장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 침대는 정말로 우리가 최저가다. 인터넷에 한번 쳐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 인터넷까지 쳐봐요. 아니다. 쳐봐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싼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배송비도 포함이고 AS도 된다.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에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가 정말로 싼 곳이구나.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침대를 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그 협상에 임했던 것이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가장 싼 가격, AS, 배송비 포함, 집 근처, 가까운 거리, 뭘 고민할 게 있겠어요. 고객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말로써 하는 영업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영업의 첫 발걸음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목표가입니다. 그때그때 고객들에게 협상에 즉흥적으로 임하지 마세요.
이 제품의 최저 판매가 그리고 최대 판매가를 딱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고객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거기에 휘둘려야 돼요. 이건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치를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협상에 임하지 않고요. 그냥 저의 최저 마지노선, 저의 최저 시급이라는 걸 정해놨었어요. 그게 이제 보험 액수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500만 원 밑에 계약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최저 시급이었어요. 최저 시급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계약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의 가치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계약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맞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과 그때그때 맞춰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게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마지노선과 목표가가 없다면요, 고객들과 그때그때 협상을 해야 되고 조금씩 그때그때 이번 한 건만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래 이번만 눈 감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최저 마지노선을 밀게 돼요. 그럼 점점 가치는 떨어지고요. 박리담의 영업사원, 가치가 아닌 싸구려 제품을 파는 그런 영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키워드는요, 감정입니다. 고객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 말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객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차갑게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논리로서 설득해내려는 영업사원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고객의 감정을 건드려 주세요. 고객이 쉽게 양보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고요. 감정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우리의 협상은 훨씬 더 수월해질 테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말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대표님 그건 틀린 거예요. 대표님 정말 모르시네요. 이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행동들, 고객의 논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론과 이론이 충돌하면 그 누가 양보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요. 이런 말보다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표현 있잖아요. 왜 굳이 고객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틀린 말, 헛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최대한 존중해 주세요. 이 고객을 존중하면서도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호성의 법칙이 뜹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요. 가식적이고 전형적인 멘트의 그런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걸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많은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진정으로 나를 존경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덩달아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이라는 건 상호성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와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 딱 필요한 생필품, 쌀 한 봉지 사서 마트를 나오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 한 장난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잠깐만 보고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애가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그 판매사원이 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정말 잘 갖고 노네요. 이거 이 나이 또래 애들은 참 갖고 놀기 어려운 장난감인데 이거는 하나 사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론적인 말을 한 게 있나요? 정말 감정선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난감이 살 돈이 없어서요, 제가 산 쌀을요 반납하고 그 장난감을 사서 그 마트를 나왔습니다. 일단 당장 굶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난감을 샀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감성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현장에서 고객들을요, 차가운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그렇게 내가 유리한 협상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임의 이동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나는 지금 이걸 중점적으로 삼고 있어. 이것을 협상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생각이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휴대폰 판매 사례를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나는 휴대폰을 팔고 싶기 때문에 이 전제를 카드로 넘겨버리는 거야. 한 단계 생각이 넘어갈 수 있게. 제가 예전에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고기를 먹고 있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후식은 냉면, 누룽지, 공깃밥이 있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그럼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어떤 거 먹을까? 그래서 그럼 난 냉면, 나는 공깃밥, 이렇게 해서 꼭 후식을 시켜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만약에 그 후식을 물어볼 때 후식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성공률이 저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식 어떤 거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후식을 먹을까 말까? 그런데 그 식당에서는 후식은 냉면, 누룽지, 공깃밥이 있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먹을래?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적절한 질문, 좋은 질문이요,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왜냐? 내가 중점적으로 삼는 거를 비켜나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대방을 내가 던진 무릎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요, 임신했을 때 저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뭐 만삭사진 이런 걸 찍을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저희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꼭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그럼 무료 티켓도 받았는데 한번 가보자.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이제 사진관에 갔는데 당연한 듯이 만삭 사진이 아니라 아이들 패키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만삭 사진을 위해서 갔는데 그 미끼를 물고 들어갔는데 막상 그 안에 가니까 만삭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 관한 패키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아이 돌 패키지, 뭐 100일 패키지, 뭐 50일 패키지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만삭 사진만 찍고 가야지 여기에서 프레임이 벗어나게 됩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걸 많이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를 놓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걸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닌 걸까? 보다는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거긴 하니까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엔 성공률의 싸움이니까요. 프레임의 이동이라는 건 구매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 결정에 대한 것으로 머릿속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지 말고 빨간 차를 살까? 파란 차를 살까를 고민하게 만들어라. 하루에 6대씩 판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지 라드가 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의 뜻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본질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에 상대방의 프레임을 가다 놓아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협상에서 승리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7번째 키워드는요, 위치와 대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과 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영업을 하면서 갑인가요, 을인가요? 많은 영업사원들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영업사원이 을의 위치에 서서는 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이 싸우면 갑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스스로를 을로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냐고요. 같은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서야죠. 그러려면 고객들에게 대안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우의 수, 대안이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고객의 경우의 수, 대안이 많을수록 고객이 유리할 테고요. 그런데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안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가 대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나라는 사람은 only one,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 나만이 할 수 있는 컨셉,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이득과 무기, 미끼, 이런 것들이 나를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나를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왜? 대안이 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차 파는 누나 오영아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 사람밖에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only one이니까. 부자는 류수진, 가문 컨설팅 정재영, 그리고 정책지도사 안규호 모두가 똑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이 브랜드라는 건 세상에 only one이죠.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들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NS, 블로그, 아니면 플랫폼, 아니면 언론, 어떤 것이 됐든 계속해서 스스로 브랜드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본인만의 확고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책 지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제 스스로 만들어낸 나 혼자만의 브랜드 네임이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성공을 했고 지금은 수많은 정책 지도사들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졌죠. 치열한 영업의 현장에서 나라는 브랜드, 나만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미끼, 나만의 컨셉, 나만의 컨텐츠, 아니면 나만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들어내세요.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는 순간 나의 위치는 올라가고요. 고객에게 나라는 사람, 정책 지도사라는 사람, 부자 언니라는 사람, 그 브랜드는 나 하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수많은 고객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안과 경우의 수는 영업사원이 훨씬 더 많아질 테고 우리 스스로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매력과 신뢰입니다. 매력과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영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두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키워드의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니까요.
사랑받는 메신저가 된다면 어떤 메시지, 어떤 제품을 주더라도요,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테니까요. 매력적이고 신뢰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 이것은 영업에서 치트키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이 말은 뭐 모두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자입니다. 제가 더 사랑하니까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오건 상관없이 가족들에겐 항상 약자의 입장이죠. 뭐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또 약자고요. 왜? 내가 더 사랑하니까요. 결국에 사랑받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는 영업에 있어서 뭐 이보다 좋은 최고의 기술이 또 있을까요? 힘찬 목소리, 교양 있는 말투, 넘치는 지식, 항상 웃는 얼굴과 단정한 모습, 그리고 빛나는 매너, 그리고 약속을 중요시하는 말의 무게와 온오프라인에 퍼져있는 마케팅 능력과 퍼스널 브랜딩.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메신저를 만들어내고요. 협상의 끝판왕, 영업의 치트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상의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이 부분이에요. 최고의 메신저가 되는 방법이죠. 그럼 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이 키워드를 모두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협상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미친듯이 파이팅 외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듯이 파이팅! 아자아자!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